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광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스위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공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1시간 반이 주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또 앞에 좀 시간을 좀 많이 까먹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위스 모델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직접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아주 필요한 우리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우리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스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한 축이죠. 이제 근데 그 직접민주주의가 왜 스위스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잘 작동하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스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관점 하에서 스위스 모델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어떤 조건 하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드릴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우리 스위스 연구 경향과 또 왜 스위스를 주목하는지 그런 내용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스위스 모델을 제가 책에서 7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질문을 미리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질문 여기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죄송한데요. 내용을 스위스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스위스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셨던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거의 초창기에 연구하신 분이 이제 이한빈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셨고 또뭐 장관도 하셨고 이런 분이신데 과거에 이제 스위스 대사를 하시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스위스에 관련된 1세대 연구를 거의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의 교수님이 또 한쪽은 법학계에서 한쪽은 우리 행정학계에서 이런 저서를 내셔가지고요. 또 이미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하셨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런 연구에 기대어서 요 연구를 많이 참조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관점을 집어넣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스위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스위스 하면은 뭐 혁신적이다, 경제가 혁신적이고 또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나라가 이제 혁신 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죠. 이거는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학자들이 뭐 혁신 경제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했고요.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혁신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제 그 혁신 경제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치적인 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용적 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또 가장 최근에 또그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결국은 이런 포용적 제도 우리가 말할 직접민주주의를 포함한 스위스의 포용적 제도와 또 스위스의 혁신 경제,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이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스위스의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하면은 가장 세계에서 포용적인 국가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스위스가 이제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갖는 나라 중에서 OECD 국가를 포함,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이 나라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포용적 정치 제도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발전, 뭐 우리 경제 성장이랄까 이런 경제 발전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이제 정치적 포용성과 여기 경제 성장 수준이 이 정도에 위치한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월등히 높은 이제 경제 성장과 바탕으로 이제 정치적 포용성도 역시 높은 걸로 나타나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스위스 하면은 그리고 국가 경쟁력 지수가 있는데요. 스위스 하면 항상 국가 경쟁력이 1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혁신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 지수에 의하면 혁신적인 국가의 그런 상황이고요. 요런 뭐 혁신적인 관점, 혁신경제의 관점과 포용적인 건 제도의 관점을 상호 연관지어가지고 제가 설명한 연구가 제 스위스 모델의 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스위스의 경제 혁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서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포용성.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또 중요한 구성 요소인 지방정부가 상당히 자율성을 갖고 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효과적이고 또 스위스의 전체적인 사회를 봤을 때도 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제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스의 어, 뭐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일곱 가지로 한번 무지개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요거를 가능케 한 것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를 저는 이 책에서 요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위스의 권력 공유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방자치 중심의 그런 국가 운영,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것들이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하고요.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한 번씩 각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경제 혁신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혁신 지수나 또 스위스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산업 측면이나 했을 때 상당히 뭐 최상위의 그런 선진국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봤을 때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데 또 실업률도 낮고 또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성과도 높고요. 그런 것들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스위스가 이제 공공부채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정부 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곤욕을 앓고 있는데 스위스의 공공부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뭐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것과 또 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높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소득 불평등, 예를 들면 이제 뭐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봤을 때도 사실 소득 불평등 지수가 오히려 한국이나 또 미국보다도 더 잘 개선돼 있을 만큼 그런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또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우리가 좀 뭐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많이 산출해내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스위스는 이 권력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 권력 공유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는 이 국가의 특성이 정치적으로 포용성을 가져와서 이런 사회를 또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어, 어,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혁신 모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인적 자원의 질이 높다는 거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의 양이 아니라, 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인구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을 가져오는 스위스의 그런 비결이 뭔가 하니까, 일단 뭐 혁신 시스템, 국가 혁신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지역 혁신 시스템이 이제 지방자치와 함께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혁신이 기술 혁신, 산업 혁신 이런 것들이 다 클러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위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교육의 혁신, 그렇죠? 교육이나 과학기술이나 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 혁신 시스템이 상당히 스위스의 강점이다. 또 정부 자체도 요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다. 또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전 세계에 뭐서 많이 알려진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지방 대학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역 대학들이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역 대학 10개와 또 국가 수준에서의 국립대학, 연방공과대학이라는 국립대학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혁신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런 우리가 시사점 얻을 수 있고 스위스의 이런 혁신의 비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스위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요인들 중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이 이 시간에 정치적인 포용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의 정치적 포용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스위스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그림으로 보통 스위스인들이 설명을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축, 그다음에 연방주의라는 축, 그리고 합의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가장 밑에 있는 요 권력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 연방이라는 국가가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측면의 기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연방주의입니다. 연방주의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뭐 기본이 되는 전방주의 국가에서 이런 기본이 되는 원리고요.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 공유가 연방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단방주의 국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또 스위스의 주, 칸톤이라고 하는 주와 스위스의 또 기초지자체인 꼬민 요 뭐 개마인드라고 독일어로 하는데요. 요 각각이 행정권력, 입법부, 사법부 권력이 다 있고요. 또 각각의 사무들이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의 권한이나 책임이 이제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고 가는데 이거는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을 이제 아래에서 하는 게 어려울 경우나 위에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그럴 경우에만 위에 상위 정부가 하게 된다. 이런 걸 보조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보충성의 원칙 또는 보조성의 원칙인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사무가 또 지방자치와 이런 것들이 연방주의 국가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이런 것들은 스위스 연방헌법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무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국가 사무로 있는 것들이 다 칸톤이라고 하는 지방 정부의 사무로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 정부 우리는 지방 정부죠. 칸톤 정부와 꼬민 정부의 권한은 상당히 강하다.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 개입할 경우에는 형법에 근거가 있거나 또 이런 보조성의 원칙에 의해서 네, 사후적이나 또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서 두 번째 축인데요. 이거는 어, 보통 이제 엘리트, 뭐 국가 엘리트라고 하죠. 뭐 정치 세력과 일반 시민들과의 권력 공유를 가능케 하는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의무적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여기 국민투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발언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다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칸톤이나 꼬민의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국민 표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그림이죠. 같이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합의민주주의인데요. 이거는 스위스의 독특한 뭐 정치적인 문화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어, 합의민주주의와 좀 대비가 되는 게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채택하고 있는 그런 다수결, 그죠? 51대 49면 51에 뭐 승복하는 문화죠. 근데 합의민주주의는 그런 다수결 민주주의와는 달리 일단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또 이해관계 세력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수결이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가 당연히 전제가 되고 스위스의 모든 민주주의 원리에 다 합의적인 그런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요거는 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세력과 다수의 세력 간의 권력군과 이루어지는 바탕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방 내각이라고 스위스에 뭐 구성을 하게 되는데 분이 이제 뭐 숫자가 배분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언어권 스위스에 4개 언어권이 있는데요. 언어권별로 여기 연방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어, 내각 구성원들이 이 숫자가 고려돼서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소속 정당들로 배분되어 있고 또 소속 칸톤별로 배분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칸톤에 다 독점적으로 뭐 연방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지역이나 언어나 또 그런 소속 정당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다 같이 국가 전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최상위층의 의사결정인 이런 연방 내각의 의사결정에서 다 놓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모든 과정에 다 녹아 있고요. 연방 내각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과정 또 각각의 뭐 헌법 개정이나 뭐 법률 개정 포함해서 모든 입법 과정에 합의의 정신 또 합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들이 다 여기에 하나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뭐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직접민주주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국민투표라든지 국민발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들도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스의 정치적인 시스템이 포용적이다고 얘기할 때는 이런 합의적인 거, 또 참여가 많이 있는 거, 그리고 분권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스위스의 권력 공유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독특한 또 스위스의 그런 권력 공유가 가능한 게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리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과 스위스의 리더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500명, 스위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 보면은 분권, 안 들려요. 얼마나 많은 어,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합의의 관점에서는 정당이 적극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뭐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한국과 스위스의 국민들의 이런 인식 차이가 분명하다.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조금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게 좀 더 분권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그 합의가 필요한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뭐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어, 리더들이 과연 어떤 식의 리더십을 보이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좀 이게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권위적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리더의 성향을 보이는지 우리 사회 리더들이 아니면 서번트 리더십 뭐 말 그대로 좀 섬기는 리더십이죠. 리더가 돼가지고 뭐
서번트처럼 하인처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따라서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권 리더와 행정부 리더와 기업 리더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에 대해서 카리스마적 리더가 좀 더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서번트 리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위스와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차이가 나죠. 스위스는 자기네 사람, 자기네 리더들에 대해서 뭐 영역에 상관없이 정치 리더든 행정부 리더든 기업이나 시민사회든 간에 자기의 리더들이 조금 더 서번트 리더적이다, 섬기는 리더의 형식을 그런 많이 보여준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아까 제가 뭐 가설적으로 말씀드린 거 좀 더 포용적인 나라, 좀 권력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과연 이 리더십도 이렇게 서번트 또 섬기는 리더십의 유형을 보이는가, 이 두 개가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집권적인 나라일수록 또는 뭐 권력이 다 집권화된 나라일수록 좀 사람들, 또 리더들이 좀 카리스마적 리더십, 좀 권위적인 리더십 보이는가, 뭐 그런 이야기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이제 그 두 개의 관계를 조금 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 두 개가 이 제도와 또 요 사람들의 리더십과 좀 관계가 있는 걸로 좀 나타나는 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2020년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스위스 지방 정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서번트 리더들을 정말 그러한지 진짜 정치 리더십들이 서번트 리더로서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인터뷰한 결과도 상당히 흥미롭게 책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측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스위스의 지방자치를 분석했을 때, 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스위스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제도가 있죠. 제도는 이제 연방제라는 게 있고, 연방제를 뒷받침하는 권력 공유를 가능케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 뭐,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과 모여 사는 그 사회 문화가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 세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가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그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또 이거는 뭐 유무형의 자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 또는 뭐 신뢰, 뭐 그런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자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개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양의 상관관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지방자치가 선순환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개가 잘 작동하지 못할 때는 악순환이 생기겠죠. 그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국하고 스위스의 국민 인식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나온 각각의 요 변수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수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 공유제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이 주고받는 뭐 리더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변수로 삼아 가지고 요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다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리더십과 제도와 자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리더들, 이제 스위스의 지방정부, 뭐, 꼬문 정부든 또는 뭐 칸톤 정부든 지방정부의 리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어서 스위스에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지방정부가 이 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 우리로 따지면 기초지자체에 또는 뭐 광역지자체에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는 뭐 시장, 또 도지사 이렇게 한 명이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집행 내각이라고 해가지고 연방 내각처럼 연방 내각은 7명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 내각에서 마찬가지로
뭐 3명이나 5명이나 7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의 의사결정, 우리가 뭐 동료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의 그런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행내각을 구성하는 그 위원들, 요 7,953명의 설문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 사람들 명백히 이제 리더들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물어본 자료고요. 공직 리더에 대해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고, 타협이나 협상 능력이 중요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자율성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지역 정책의 주민 이익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 뭐 민병대 또는 명예공직이라고 하는 밀리시아라고 하는 공직 자원봉사 시스템이 이제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이 실제 리더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위스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자원봉사를 명예공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70%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방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리더들도 당연히 있겠죠. 큰 정부 같은 경우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냥 명예공직의 차원에서 봉사하는 수준에서 지방정부의 그런 내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 공직 자원봉사, 이 밀리시아라고 하는 것에 예, 활동 시간을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뭐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보상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 자기들에게 돌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점이 있다. 주민에게 밀접한 정치적인 어, 그런 기능을 한다. 또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명예 공직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들의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당연히 이들이. 그래서 요 스위스 지방정부 리더들한테 물어본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또 그 사회적 자본, 또 자원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이 공익지향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각각 상관관계를 보니까 이게 스위스 리더들이 생각하는 이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제가 뭐 거의 이제 30분이 넘어서 40분이 돼가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방정부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스위스에서, 이제, 또 연구년을 1년 보내면서 같이 이제 스위스 사람들하고 또 거기 이제 유럽에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한 어, 지방정부 자율성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시켰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율성을 계산해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위스가 요 자율성 지수도 상당히 높죠. 항상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자료를 보면은 항상 거의 1, 2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다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중간 아래 수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제 2020년 당시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서 상당히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방정부 자율성 지수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그 제도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코딩이라고 하죠.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방정부 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어느 정도 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을 해봤고요. 뭐 정책 분야별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율성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재정 자립도를 얼마나, 이제 재정 자립도는 이제 수치로 딱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런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지방 자율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조직의 자율성은 또 얼마나 있는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좀 얼마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야 되겠죠. 뭐 새로 뽑으려고 해도 조직을 만들거나 하고 해도 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라별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를 분석한 결과를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에 이제 26개 칸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각 칸톤별로 다 칸톤 헌법이나 법률이 있는 거는 이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각 사무에 대해서도 다 칸톤마다 뭐 교육 분야, 뭐 보건 분야,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분야, 이 각각 정책 영역별로 다 자율성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율성이 높거나, 어느 칸톤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아주 낮거나, 그래서 이만큼 상당한 26개의 각각의 칸톤들이 다 자율성이 다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고장에,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제가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칸톤별 직접민주주의 제도 현황도 이제 조사가 되어 있어서 있는데, 각 칸톤마다 뭐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칸톤 헌법입니다. 그 칸톤 법률에 직접 그 주민들이 개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여기 이제 그 자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꼬민 발안, 그리고 뭐 꼬민 투표, 이건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이제 국민 발안과 국민 투표가 되겠죠. 이제 꼬민에서 수준에서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다 발안이나 주민 투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투표 제도가 물론 있고 또 주민 발안 제도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수준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가 이 스위스의 칸톤별로 26개 칸톤별로 다 다릅니다. 수준이. 예. 그래서 칸톤별로 어떤 칸톤 같은 경우는 주민 발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칸톤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주민 투표 같은 경우는 또 낮은 경우도 있었고 높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다 칸톤별로 직접 민주주의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합의 연방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또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연방주의가 이제 지방정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위스에 채택하고 있는데, 그 연방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참여가 기반이 되어 있다. 그 참여는 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연방주의라는 게 이 합의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행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집행부는 다수대표제를 선택해서 뽑는 집행도 있고, 어떤 집행부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뽑는 그런 이렇게 칸톤도 있는데,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다수대표제의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합의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선거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구성도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 따지면 뭐 시장 혼자 다 하거나 또는 뭐 도지사 혼자 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3명 또는 5명, 7명이 항상 내각을 구성해서 집행내각, 집행부를 구성해서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지방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나라가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으면 뭐 이제 스위스가 대표적인데 혁신성이 또 높은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스위스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지방정부 자율성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57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그 지방정부
자율성 이 지수하고 그다음에 요 혁신성 지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일수록 다양하게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가 있고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가 혁신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지방정부가 자율성이 높으면 좋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스위스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당연히 이제 시민의 선호도가 많이 반영이 되고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그 선호도가 시민 만족도로 정부에 대한 만족도로 향상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자율성이 위기사회 대응력을 또 높일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제가 스위스의 사례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응을 그래도 뭐 그때는 코로나를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지수가 또 그 당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 원타이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룹. 그래서 20개국이라고 하는 요 그래도 좀 잘 대응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권적으로 대응을 했었죠. 중앙정부에서 또는 질병안전청, 질병 보건 관련 기구가 거기서 요거를 이제 다 관리했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요 코로나 대응 지수도 그 당시에 거의 1등으로 나왔는데 그 대응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칸톤별로 다 다릅니다. 예. 물론 다 이게 그 이유는 다 자율성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다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코로나 대응 조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하자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런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대응을 해서 이 대응력을 높아져서 회복 탄력성, 이런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탄력성을 바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정책의 효과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항상 뭔가 이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가 뭔가 정책을 할 때 항상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에 맞는 그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뭐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 사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상당히 코로나 대응력이 또 많이 높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 책의 스위스 모델은 요 각각의 요 일곱 가지 측면에서 스위스의 그런 대응성을 바라봤고, 이거는 이제 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사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권력 공유라는 게 중요한 이런 스위스의 가치인데, 요거는 이 권력 공유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파워 쉐어링이라는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권력을 그냥 나눈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권력을 그냥 분산시키다는 개념만도 아니고요. 권력을 뭐 이렇게 뭐 권력 분립, 권력 분정 그런 개념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권력을 나누어서 권력을 쪼개 갖는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면 서로 싸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권력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유라는 거, 그 공유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분권이라는 개념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래서 단순히 그냥 권력 분립의 측면에 또는 뭐 구조적 차원에 이런 걸 넘어가지고 권력이 분산되고 권력이 분점되고 이런 다양한 그런 분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스위스의 권력 공유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분권이나 이건 이제 스위스의 연방주의를 얘기할 때 참여,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합의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각각의 축이 되는 이 권력 공유가 전체적으로 포용적인 그런 스위스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내용인데 앞에서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권력 공유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그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리더십 또는 그 사회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각각 뭐 예를 들면 섬김의 리더십의 자세로 그렇죠? 그리고 공직이 누구나 다 하는 의무이고 또 이제 명예공직인 상황에서 뭐 지역사회에 서 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 분위기에서 그런 리더십들이 상당히 공공 리더십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런 각각의 토대가 되는 리더십과 또 제도와 또 그 정치적인 문화, 또 사회 문화, 또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어,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위스의 경제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이런 스위스의 혁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위스가 지속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뭐 풍요롭게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런 혁신을 가져오는 스위스의 인적 자본의 질적인 혁신 전략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지역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스 모델을 이제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스위스 모델을 말씀을 드릴 때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현실에서 어떤 추상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세우는 건데 이거를 스위스 모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델은 일종의 이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서 이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고 이 복잡한 관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스위스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요 구조적 측면, 이런 개인의 행위자의 측면, 그리고 이거는 관계의 측면, 요 각각의 측면에서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요 어느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스위스에 좋은 것만 딱 띄어가지고 가져온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스위스처럼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요 모델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직접민주주의에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이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게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이냐. 적어도 스위스에서는 이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일단은 합의가 가능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권이 지방 정부와의 분권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겠죠. 수 있는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 리더십의 행태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그럼 각각의 리더들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그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 시민사회나 또 우리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신뢰, 리더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다 연관되어서 스위스 모델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상당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위스 모델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뭐 물론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전쟁도 겪었고 뭐 서로 뭐 내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민주주의와 또 혁신이라는 경제 성장과 또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와 또 사회적인 그런 자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연관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냐. 상당히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의 차원에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그림이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이 시스템 지금 네, 저- 네, 란츠 게마인데라고 하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칸톤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도 수준에서 도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달 한시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보통 이 란치게마인데를 보고 우리가 스위스가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이거는 오랜 스위스의 전통의 또 직접민주주의 원형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두 개의 주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란치게마인데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했었다. 예, 이런 거죠.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 그림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오래전부터 스위스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848년에 이제 스위스의 통일헌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스위스의 26개의 이제 주 물론 이제 뒤에 더 포함이 돼서 26개가 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연방국가 체제가 이때 들어와 있는데 1848년부터 이미 국민 반환이 들어와서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요. 입니까? 네, 이제 들려요. 보시면 요 그림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년도 전에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요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스위스에서는 특이하게 어,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다 지역으로 쪼개져 있는 그 국가들 지방 정부들 또는 이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방 정부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았겠죠.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통합을 시키는 기제로서 직접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스위스의 역사 속에서 작용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국가 간에 또 시민과 엘리트 간에 이런 국가 엘리트 간에 이로 직접적으로 권력 배분, 권력 공유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란치게 마인드 가 대표적인 거고, 그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 많겠죠. 예를 들면 인구가 그렇게 많은 뭐 도민들이 다 모여서 칸톤의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인구가 가능하고 또 그런 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 주는 있지만 어쨌든 란치게마인드의 그 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는 정신이죠. 그리고 이런 정신이 기초지자체 수준, 꼬민 수준에서 꼬민총회로, 꼬민총회가 다 있고, 이 꼬민총회에서 다 직접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일단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의 기층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꼬민의 5분의 4, 80%가 꼬민총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20%좀 큰 꼬민, 좀 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란치게임 마인드처럼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자체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 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인구 수가 작은 이런 꼬민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주민총회를 만들어가지고 뮤니시퍼ል 어셈블리라고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총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죠. 총회를. 여기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 이거를 따라가자고 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회의 건데 사실 거기는 이제 대표만 뽑아서 이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주민총회 다 참여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큰 지자체는 기술지자체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우리처럼 지방의회를 선출해서 지방의회에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대의민주주의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면은 스위스는 이제 아예 1년에 4번 무조건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는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서는 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계속 수시에 올라오는데 그 안건을 항상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안건을 이제 기한이 된 안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직접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일종의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게 제도적으로 4번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또, 당연히 이게 일종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전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이제 경험으로 교육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연방 단위의 직접민주주의의 3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발안, 그다음에 국민 투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은 뭐 작동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뭐 달라지고 이제 국민 발안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또는 기존에서 연방 의회에서 이거 뭐 다뤄야 되는데 다루어지지 않은 의제들이 있다면 직접 국민이 의견을 내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것 마찬가지로 이제 연방의회나 또 연방 내각에서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뭔가 막 시행하려고 법률이나 이거 만들려고 한다, 뭐 헌법을 고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뭐, 뭐 몇 명의 수명을 수집해서 하는 거 10만 명 이상 18개월 이내 해서 요, 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투표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법률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유권자가 또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게 또 통과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복잡한 또 그런 다수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중 다수결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발동 조건 이것도 뭐 100일 이내에 모아서 이제 뭐 칸톤이 요구하거나 문명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뭐 몇 개가 모였을 때 요구하면은 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도입을 한다면 이제 스위스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합의의 정신이 여기 직접민주주의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냥 국민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다수결 민주주의랑 뭐 별로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각 주에서 또 각 주의 유권자들이 또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에서 찬성한 주가 있겠고 반대한 주가 있겠죠. 그 칸톤들의 그 의견을 또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다수결이라는 게 요 다수결과 요거를 같이 카운팅을 해서 그래서 뭔가 뭐 헌법을 바꾼다거나 뭐 새로운 거를 이제 제안할 때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다 동의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합의에 기반한 정신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조문을 이제 뭐 발안해서 국민 발안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역시 어, 무조건 다 국민에게만 다 맡겨 있는 건 아니고 또 역시 그 과정이 다 연방 의회가 또 여기 참여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발안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 발안이 뭐 완전 부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뭐 조금 고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여기 연방의회에서 또 그 발안에 뭐 대응되는 또 대안도함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오리지널한 그런 발안하고 그 대안하고 같이 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가급적이면 뭔가 한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타협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투표 용지 같은 게 예를 들면 국민 발안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 용지에서도 합의의 정신이 녹아 있는 거죠. 국민 발안 이제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또 연방의회가 하는 이거에 대한 대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오는 각각에 적혀져 있고 둘 다 예하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어느 것을 좀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 투표에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어, 국민 발안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발안, 또 국민 투표, 국민 투표도 이제 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또 합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에 각각에 녹아 들어가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투표는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땠느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가 자료 공유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거기 스위스의 연방정부 거기에 다 자료들 가장 최근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848년부터 도입된 데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만 일단 봤을 때는 국민 발안이라는 것이 예, 뭐 가결된 것보다 사실 부결된 게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 국민 투표 특히 이런 것들은 가결이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 국민 투표도 가결이 좀 더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뭐 국민 발언 같은 경우는 통과율이 그럼 별로 높지 않은 게 아니냐, 이거 별로 국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결과 자체만 보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국민 발언을 통해서 의회가 마음대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양한 뭐 지방에서도 다양하게 국가 전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합의의 정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권력 공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볼 수는 없고 또 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요 어떤 것을 국민 투표했고 국민 발언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을 여기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거 투표를 하는 거죠. 육아휴직에 대해서 또는 뭐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 취향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렴한 주택, 뭐 사냥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뭐 국민 발언하기도 하고 임의적 국민 투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것도 있고 수락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한국에 도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제도를 설계하고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의 발안 제도나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제 그것이 스위스처럼 적어도 작동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밑에 깔려 있는 다양한 제도들과 그런 정신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일단은 원론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9개의 질문을 제가 주셔가지고, 이 각각의 질문들의 대답만 해도 사실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미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걸로, 나머지 시간을 일단은 할애를 해봤는데,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을 하셔가지고, 소화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질문 잠깐 바꾸고 답변하시는 거 어떻겠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이거는 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니까 지금 하시고 또 생각했다가 이따가 질문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말 없으시면 다 들으시고 또 한 번에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스위스가 유럽의 후진국에서 경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결은 사실 혁신이었죠.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런 경제적 혁신성, 혁신을 가져오는 거는 뭐 교육에 대한 투자, 또 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강조드린 거는 사실 이거였죠. 정치적인 그런 포용성, 예, 정치적인 포용성도 중요하고 또 정부의 뭐 재정 건전성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의 효과성, 정부의 역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직접민주주의도 영향을 주었겠죠. 정치적 포용성,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런 재정 건전성이 좀 가능했다. 이제 그런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아까 스위스의 어, 정부 부채가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쓰고 방만하게 예산을 만들고 막 그런 걸 구입하고 뭐 외부로부터 구입하고 정부가 하려고 할 때는 또 공무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행동한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적으로 뭐 국민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다양한 통제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행복 지수가 높은 이제 노르딕 모델 국가와 스위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유사점은 무엇이냐? 뭐 두 국가가 행복 지수의 측면에서는 어떤 행복 지수는 스위스가 1등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수는 뭐 노르딕이 1등으로 나온 거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국민들의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죠. 근데 그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북유럽 모델과 이 스위스 모델의 차이점. 스위스는 제가 뭐 스위스를 설명을 드릴 때 스위스가 뭐 복지국가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죠. 혁신국가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복지국가나 이런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은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삼인주의 시스템이나 또는 복지국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그런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스위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자유주의 모델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장 혁신, 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자유시장에 다 맡기면 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우리 스위스의 어떤 사회적 형평성, 재분배 측면에서 그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스위스의 행복도를 높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는 상당히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혁신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 시장에서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계층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 사회나 그 지역의 다양한 활동 참여나 또 포용성이 있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동화되면서 이렇게 뭐 만족도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모델도 있겠지만 스위스는 이제 약간의 혁신국가의 모델 또는 포용적인 혁신국가의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 스위스의 이런 경제적 성과와 직접민주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뭐 연관지어 본다면 뭐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증가하면은 뭐 정치적 효능감, 뭐 이런 행복감이 높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지역에 또 혁신이 또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또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부채나 이런 관리에서도 직접민주주의가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이 다 영향을 주고받고요. 물론 이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딱 하나만 떼가지고 그게 경제 성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그냥 뭐 서로 참여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뭐 위너가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고 다수결적인 관점이 아니고 합의의 정신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치적 신뢰성, 또 합의에 기반한 그런 정책 결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해외 투자자들도 저 스위스의 이런 제도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 뭐 많이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포용성 자체가 국가의 경제 성과, 혁신성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스위스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민족과 언어가 다름에도 스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 예. 그거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스위스의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어, 요인이 있겠죠. 하나의 하나의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스위스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위스인이다라 또 스위스 헌법을 우리는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인인 게 자랑스럽다. 또 나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다 많이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물론 처음에는 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전도 있었고 서로 싸웠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나 합의민주주의나 또 연방주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 통해서 세대로 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뭐 젊은 스위스인들도 다 자기의 국가는 만족하고,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제도에 대한 만족성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용적인 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만족하고, 또 합의에 기반한 그런 의사결정에 만족하고, 연방주의나 그런 것이 또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 는 의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위스가 상당히 다 지역별로 다 또 다르고 이 네 가지 이 언어가 있는데 그럼 이 언어의 차이 있는 사람 우리 따지면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로 막 이제 네, 싸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뭐 연방 내각에서 숫자가의 배분이 돼 있다. 그죠? 독일어 하는 사람과 프랑스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출신도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자리까지 배분까지도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세계 주요국의 직접민주주의 비교해서 스위스 제도는 뭐가 다른가? 예, 앞에서 설명드린 제도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다 다르죠. 직접민주주의 채택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스위스의 독특한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한국과하고 이제 좀 다른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있다가 좀 더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 직접민주주의 관련해서 또 자료를 같이 드린 거에 공유해 놓은 게 있는데 직접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스위스가 이제 세계 1위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1900년부터 2025년까지 작년까지의 그 직접민주주의 지수를 계산한 게 있는데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1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 국가들 비교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위스의 정치적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래서 뭐 연방 내각이 구성되는 거,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집단 지도 체제가 뭔가 집단 그런 게 뜨는데 영어로는 뭐 콜리지어리티라고 하는데 동료 여기에 속한 7명이 우리로 따지면 요 7명의 장관이 각각 장관이 되는데 부처의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1년씩 돌아가면서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을 하죠. 1년씩. 그래서 서로 격의 없이 다 동일하게 이제 합의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는 그 방식이고요. 뭐 국민투표 뭐 이런 거 직접민주주의 방식. 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에서 아까 그 직접민주주의 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게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스위스는 이걸 사전에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이 잘 발전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 리더십이 이런 제도화에서 이루어지고 그 정치 리더십의 모습은 합의 기반에서 예를 들면 서번트 리더십 그런 리더십도 많이 스위스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민병대 정토, 밀리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명예공직 또는 뭐 공직자원봉사, 뭐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민병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어, 자기들끼리 이제 뭐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다른 용병 쓰지 않고 스스로
군대를 구성해서 자기를 지킨 거죠. 이제 물론 이런 그런 스위스의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하에서 이제 민병대 전투를 찾는데 지금도 그래서 스위스는 이제 일단 뭐 징병제 국가 기본적으로 다 군대를 가게 돼 있고 또 각각의 이제 민병대의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는 그런 것을 뭐 예비군으로 돼가지고 뭐 지역 지키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민병대 전통이라는 것에서 이런 정치적인 리더십이 지역에 어떻게 봉사하고 또 그런 명예롭게 그걸 생각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를 거기서 이제 뿌리를 그렇게 찾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시사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나머지 시간에 같이 논의해봤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어, 한국에서 스위스의 지방 복원이 가능한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지방분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식은 다 있고요. 근데 스위스처럼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스위스처럼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스위스의 시사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스위스의 지방분권이라는 게, 분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권력을 나눈다는 개념을 좀 더 나아가가지고, 권력을 공유한다는 개념, 그리고 권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나눠지는 것들도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분권에 또 더해서 참여, 그다음에 또 합의라는 그런 가치들이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적인 원리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면 예, 뭐 지금 이제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헌법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스위스의 제도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지방 차원에서 이거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 차원도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향후에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스위스 모델과 이제 남북 우리 극복의 청사진까지도 말씀을 주신 이야기가 하셨는데 그 분단 극복의 방법으로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아까 제가 이제 스위스 뭐 내전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위스도 각 지역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제 종교가 뭐 달라고 종교가 좀 달라가지고 싸우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 이긴 그 주가 이긴 칸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유는 뭐 다 같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배한 집단에게 아까 이제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합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들 정신을 통해서 또 연방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통합의 정신 이런 것들이 스위스에서 지금 현재 스위스가 있게 하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 스위스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원리들, 뭐 민주주의적인 원리들이나 권력 분점이나 또 뭐 이런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 제도들을 향후에 뭐 통일국가 형성에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면은 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방제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외국대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연방주의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연방주의를 통해서 진정한 그 지방 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뭐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이 같이 어, 통일헌법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뭐 그런 꿈을 꿔볼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듭니다. 어,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스위스 모델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모델이 이 한국의 직접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 수준에서는 그렇죠? 국가 수준에서는 어, 참여, 소수 또는 국민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참여를 우리가 과거에도 정부마다 중요시해 왔지만 실제로 그 참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참여를 했을 때 서로 뭔가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그냥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 예, 그런 다수결로 다 정해지는 그런 정신이 맞는 것이냐.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국가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입이 될 때, 도입을 할 때, 뭐 합의나 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직접민주주의가 만약 작동할 수 있을까? 그죠?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의 결과와 서로 충돌할 때, 그죠? 자기 지역에 좀 더 맞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법률로 만들어지기 당연히 원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의 직접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걸 어떻게 그거를 서로 조율할 것인가, 타협하고 합의할 것인가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방과 서울 간의 관계에서는 서울에 다 모든 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그 직접민주주의와 서울시에서 하는 직접민주주의 간에 이해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신으로 합의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위스 모델의 어, 시사점은 사실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연방주의적인 정신과 합의민주주의의 정신이 같이 가야지만 직접민주주의도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이제 지역 수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가보면 주민 투표법도 있고 주민 발언제도 다 지금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다 있는데 주민 발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주민 실제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민 발언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들어가 본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이 춘천시에는 주민 발언 청구라고 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 시스템에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올라와 있는 게 뭐 7건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7건 중에 6건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올린 겁니다. 지금 다 우리나라 주민 발언이라는 게다 제도는 있는데 물론 이게 청구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 청구 제도들이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직접민주주의가 지방으로 갈수록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만 한다.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스위스는 그래서 그 제도는 우리처럼 주민 발언제가 다 있고 한데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주민들의 참여, 또 그거를 뭐 명예공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봉사하는 시스템, 그런 리더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지역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스위스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고 웹사이트가 요거고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거나 들어가 보시면 요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나중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실 것들을 같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